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최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를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등학생 공격수 양민혁이 깜짝발탁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엔트리에 울산 현대 출신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홍명보 감독이 또다시 의리축구 논란에 휩싸였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가장 먼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연금, 교육, 노동 여기에다가 의료개혁까지 해서 4대 개혁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 피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할 때 비공개로 하면서 뭐 중전마마 조사다, 소환 대상자가 불러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여기에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검사 시절 때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검사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일화를 덧붙이기도 했고,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 잘 준비가 되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청문회, 최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오히려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오히려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했었는데 최상병의 그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수사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뭐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도 엿보였는데요. 또 뭐 영수회담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치 정국을 좀 국회로 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고 본인도 대통령이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문회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다르더라 하면서 사실상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며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서는 당정 간에도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죠. 네, 이 조경복지부 장관이 일단 그 중대본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 포기를 하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정부는 뭐 흔들림 없이 멈춤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고요. 그런데 그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2026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좀 유예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곧바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이 어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뭔가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제안을 두고 이거는 사실상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나 이런 입장은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한다고 한동훈 대표 뜻대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전공의들 돌아오는 거냐. 이미 고2 학생들 거기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해서 세팅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입시 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정부의 의료개혁 중요한 과제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윤한 갈등이다. 당정 갈등 얘기하는 것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와 여당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 입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갈등 없다 하는데 그럼에도 갈등으로 해석하는 불씨를 끄기에는 좀 어려운 그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게 계속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고 네. 이미 앞서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 겨냥해서 우리 사전 논의한 적 없다. 논의해서 나온 얘기 아니다. 좀 일방적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 만나서 만찬하기로 했던 거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 만찬 일정을 연기한 건 그 이준석 전 대표 사례 이후에 두 번째 있는 일이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그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표면상으로는 추석 민생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명분이라면 만나서 좀 추석 전에 민생을 얘기해보고 뭐 어떤 대책을 꾸려보자 이런 그림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갈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큰 거고 유독 대통령실에서 반박 입장이 거듭 나온 것도 이건 결국에 대통령의 불쾌감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탈당하라 이런 성토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날이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행히 주요 병원 대부분에서 파업이 철회됐어요. 네, 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를 하면서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전국 62곳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 59곳에서 노사 교섭이 타결이 됐는데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이런 민간 사립병원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파업을 철회하고 다행히 정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 있고요. 의사들이 빠진 자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할 것, 불법 의료를 근절할 것, 업무 범위를 명확화해 줄 것, 또 인력을 확충해 주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일단 당장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고 아무래도 어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 59군데에서 이제 62곳에서 3곳이 남았어요. 병원이. 한 곳은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조선대병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호남권역 재활병원도 조정 중지가 결정이 됐는데 당장 파업은 하지 않고 환자 불편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농성에 돌입해서 교섭을 이어가고 다음 달 초에 파업 전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피해 간호사 그러니까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제화되는데요.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흔하게 말하던 건 뭐 수술방 간호사라거나 뭐 진료보조 간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업무 범위를 비롯해서 그러면 누가 피해 간호사를 딸 수 있나 면허 자격 거기에 그럼 어디까지 일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또 장기 근속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골자인데요. PA 간호사가 지금 전국에서 한 10,000명가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더 네. 많을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 진료과 여기서 의사 대신에 봉합하고 절개하고 처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PA 간호사가 문제가 됐던 건 이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분들이 완전히 지워져 있는 거죠. 의사, 간호사 이렇게만 있을 뿐이고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런 PA 간호사는
의사도 아닌데 의사들의 의료행위 일부를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우선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되는 순간에 전현직 간호사들이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의사단체들이 여전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이게 오히려 직역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들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의사단체들은 이 간호법을 두고 그 기장 대신에 승무원에게 비행기를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 게 애초에 의사는 의사고 간호사는 간호사로 이제 들어간 거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맞는 말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의사들의 직군을 잘 지켰어야 됐는데 이제 PA 간호사라는 존재를 만들고 거의 좀 일을 떠넘긴 것에 좀 자성부터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의 고성과 삿대질 없이 민생 법안들이 처리됐어요. 네. 당연한 그림인데 좀 그렇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가 피해주택 경매로 매입해서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 기준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 관심 모았던 게 그 구하라법이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인데 이 가수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돌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친척집 부모 없이 친척집 전전했던 사연을 많은 분들이 다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공감대를 얻었었고 그 구하라 씨 오빠가 이거를 입법 청원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구하라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 여야 갈등 속에 계속 미뤄지다가 5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생모가 20년 만에 나타나서 상속을 다 받아갔었고 네. 고 강한월 소방관 같은 경우에 세상을 떠난 뒤에 순직 처리가 됐는데 32년간 등 돌렸던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생모에게 퇴직금, 공무원 퇴직금, 유족연금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또 어선을 타다가 실종된 고 김종환 씨 같은 경우에는 생모가 무려 54년 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찾아와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하라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또 유족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고요.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하라법이 많은 분들을 구하길 바란다. 예,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이 밖에도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가려고 할 때 이걸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또 범죄 피해자가 사망을 해도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등등이 의결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공개됐어요.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신규 재산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22대 신규 등록 국회의원 이분들 재산 평균이 26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평균 재산이 42억 1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개혁신당이 29억 7천여만 원, 조국혁신당 22억 3천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18억 3천여만 원, 진보당이 3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평균 재산은 민주당의 약 2.3배, 진보당의 약 11.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의원 배지를 단 국회의원 5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재산을 축적하고 또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상임위하고 겹치지 않는지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5명 중에 1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 국민의힘 김종양, 최수진, 민주당 송재본 의원 등은 세 채를 보유를 했고
그리고 그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30명이나 됐는데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 재산 1위는 얼마였을까? 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인데 333억 100만 원 신고를 했어요. 뭐 이분은 워낙에 그 삼성전자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뭐 갤럭시 신화 이런 업적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다소 흥미로운 지점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이분은 그 노래 저작권을 신고를 했습니다. 가수 출신이죠. 가수 리아 출신 리아였기 때문에 노래 60곡을 저작 재산권으로 신고했고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NFT 대체 불가 토큰인데 이거 NFT라고 부르죠. 이걸 1억 원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을 삭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명도 좀 석연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 살펴봤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보훈부 정부가 그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광복회 관련 예산을 6억 원, 올해보다 6억 원 깎았어요. 근데 그 6억 원이 모두 광복회 학술원에 들어가는 건데 광복회가 이거 사전에 전혀 들은 얘기 없는 거, 들은 얘기가 없다 하면서 반발을 했고 또 우리가 지켜보기에는 공교롭게도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대통령하고 좀 갈등을 빚는 네.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보훈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국회에서 증액된 올해 신규 예산은 기재부 지침상 집행과 결산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삭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들이 기재부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예산 편성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부의 신규 사업이라면 시범사업 단계를 거치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국회에서 증액된 신규 사업은 명시적인 지침이 있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로 이게 실제로 그런 기재부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 예산심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광복회와 학술원이 그 광복회 안에 있는 건데 올해 6월에 출범을 했어요. 독립운동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지도자 양성을 또 해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6월에 출범을 했는데 올해 출범시킨 곳에 정작 예산 배정을 하나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김해 방향 서부산 낙동강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순산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후로 8탄 분기점과 서해대교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더 가서 기흥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이후로 경부 동탄터널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지금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를 26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민혁 선수가 포함됐어요. 네, 결국 포함이 됐고 뭐 이제 데뷔를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현재까지 보여준 양민혁 선수의 어떤 그런 페이스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다. 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명단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골키퍼에는 조현우, 송범금 그리고 김준홍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수비진을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김민재 선수, 김영권 선수, 설영우 선수도 모두 이제 포함이 됐고 최우진 선수가 새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미드필드진을 보시면은 네. 뭐 손흥민 선수, 황희찬, 뭐 이강인 그리고 이제 뭐 정우영, 황인범 이런 선수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양민혁 선수도 측면 자원으로서 미드필더에 또 포함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수 부분에서는 주민규 선수 그리고 오세훈 선수 두 선수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울산 현대 출신 선수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네. 또다시 의리 축구 논란이 일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의리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네. 홍명보 감독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을 맡은 거고 직전까지 울산 HD 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울산 HD 선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선수들을 뽑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감독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울산 HD가 이번에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고 K리그에서도 순항하고 있고 강팀이기 때문에 국내 리그의 강팀에서 많은 선수가 선발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선발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의리축구라는 꼬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당시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아는 선수 중에서 뽑으려고 했다라고 솔직하게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그런 과거의 과오를 좀 되풀이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명단을 보면 포지션상 공격수로는 단 2명이 네. 주민규 선수와 오세훈 선수만 뽑혔어요. 네. 홍명보 감독이 어떤 공격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하네요.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는 이렇게 원톱 자리에 2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기용하는 투톱보다는 원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마 홍명보 감독도 이전에 활용했던 뭐 4-2-3-1이라든가 4-3-3 전술 이런 전술들도 보면은 대부분 공격수는 한 명만 배치를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주민규 선수와 오세훈 선수 간의 경쟁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보여주는 폼을 봤을 때는 주민규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대회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톱 공격수 자리가 말은 이제 공격수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그런 이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지원해주는 연계 플레이를 더 잘하는 선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포지션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민규 선수, 오세훈 선수의 공격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측면 자원과의 연계 플레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선수가 팔레스타인 그리고 오만전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달 이제 소집돼서 월드컵 3차 예선 네.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오만은 어떤 팀이에요? 우선은 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팀의 차기 에이스로는 이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오다이 다바그 선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팀의 전체적인 실력을 보면은 중동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의 팀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승을 거둬야 되는 상대이긴 한데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력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내부에서 선수들을 보강하기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강할까라고 찾아봤더니 이 남미 출신 이중국적 선수들의 합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분쟁 과정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한 네. 거죠. 그러면서 이 난민들이 남미로 많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해서 이제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했던 선수들이 다시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계열들이 2010년 후반부터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축구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좀 기대가 클 것 같고요. 오만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오만 쇼크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03년도에 아시안컵 2차 예선에서 3대1로 오만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래서 쿠엘류 감독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가장 유명한 선수는 예전에 있었던 알리 알 합시 골키퍼가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선수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에 진출을 한 골키퍼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과거의 그 대표팀의 이력을 보면 일본, 호주, 이란 이런 아시아권의 강호들을 다 한 번씩 잡아본 소위 말해 도깨비 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만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팔레스타인전보다는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팔레스타인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요. 네. 그런데 아직 예매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원래 맞습니다. A매치 경기는 순식간에 매진되지 않아요? 사실은 뭐 거의 웃돈을 얹어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네. 5일 2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제까지 집계된 바로 봤을 때 3,600석 가량이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홍명보 감독의 첫 경기고 팔레스타인전이라서 어떻게 보면 대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 여러 가지로 흥행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진이 되지 않을까? 네. 첫 번째로는 역시 이 어떤 축구협회 행정력에 대한 반감 여론이 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축구협회가 티켓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붉은 악마가 응원하는 이 레드석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무려 40% 가까이 인상을 했고요. 네. 2등석, 4등, 3등석 역시도 거의 10,000원에서 2만 원 가량씩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 측에서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축구 팬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클린스만 감독 해임 이후에 위약금을 티켓값 올려가지고 충당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축구협회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달갑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BO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특급 루키 김태견 선수가 네.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27일 열렸던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8회 말에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지면서 이제 세이브를 올렸는데 이날 경기 전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2016 시즌에 나승현 선수가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2006년에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 세이브가 16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16개의 기록을 고졸 신인으로서는 이제 최초로 기록을 또 수립하면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0개 구단 통틀어서도 거의 본인의 구위만 따지고 놓으면 정상 넘버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신인왕 트로피에 김태견 이름 석자를 새겼다. 팬들 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름은 뭐 새겼죠. 그냥 새겨놓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고 네. 이제 발송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기록들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견 선수가 만약에 세이브 3개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정혜영 선수가 2021년에 세웠던 최연소 20세이브 기록도 경신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김태견 선수의 기록과 페이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일한 걱정거리는 과부합니다. 이승엽 감독이 이제 시즌 막판 어느 정도 순위권 싸움이 격전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 보니까 김태견 선수의 등판 시점 그리고 나오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두산 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125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외국인 투수가 단 13승밖에 올리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대체 외국인 선수로 돌아왔던 시라카와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단 네.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 선발진에서의 누수가 불펜진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태견 선수의 좀 미래를 봐서라도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걱정 어린 시선들도 많습니다. 또 KBO 리그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기아 타이거즈의 1선발 이 제임스 네일 선수가 상대 타자 타구에 얼굴을 맞는 부상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양현종 선수 빼고 뭐 초반 구상했던 선발진이 다 이탈한 상황인데 네. 이리저리 지키는 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 네. 네일 선수의 부상 이탈 이후에 기아의 페이스가 좀 뭐랄까 선수단끼리 또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우선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 NC와의 경기에서 맷 데이비슨 선수의 타구에 얼굴을 맞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좀 이송이 된 상황이었는데 턱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바로 좀 수술을 진행했는데 네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KBO 리그 전체에서 아마도 이 NC의 카일 하트 선수 다음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특급 외국인 투수거든요. 네. 이닝 수도 그렇고 탈삼진 승리 모두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뭐 윤영철 선수, 이유리 선수, 선발 투수 2명이나 이탈을 한 상황에서 네일 선수마저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이 기아 프런트 쪽에서 발빠르게 일처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대체 외국인 선수로 에릭 스타우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네일 선수의 부상 이후 거의 이틀 만에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경기에 스타우트 선수가 바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최대 이번 남은 정규리그 동안 4경기 정도 스타우트 선수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에릭 스타우트 선수 그리고 이 기존의 알드레드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 들어온 라우어 선수 모두 이제 좌완 투수인데 네. 기아 입장에서는 남은 시즌 동안 라우어 선수와 스타우트 선수를 소위 말해 경쟁을 좀 시켜서 더 좋은 선수와 내년 시즌 동행하기 위한 약간의 그 쇼케이스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에릭 스타우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대만 프로야구에서 2시즌을 뛰었었거든요. 삼진 개수도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변화구 구사력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사실 공교롭게 또 두 선수 다 이름이 에릭입니다. 에릭 스타우트 그리고 에릭 라우어 두 에릭 선수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인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오늘 새벽 개막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을 했는데 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이제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렸는데 당시에는 패럴림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패럴림픽이 네. 됐고 개막식 같은 경우는 세느강에서 열렸던 올림픽 때와는 다르게 콩코르드 광장에서 소위 말해서 샹젤리제 거리를 끼고 개막식을 열렸습니다. 오히려 올림픽 때보다 더 좀 약간 정돈되고 볼거리가 많았다라는 호평이 많았는데 이번 패럴림픽 같은 경우 총 182나라에서 4천여 명의 선수단이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볼과 보치아 등 17개 종목에서 총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남녀 주장에는 탁구의 김영건 선수 그리고 사이클의 이도현 선수가 또 선임이 됐고요. 이번에 개막식과 폐막식 기수로는 카누의 최용범 선수가 또 나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그리고 종합순위 20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파리 올림픽 때도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잖아요. 네. 이번 선수단도 약속의 땅인 것 같아요, 파리가. 그래서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파리 패럴림픽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우리 어떤 경기들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런던 대회 때가 가장 좀 좋은 성적이었어요. 12위라는 굉장히 호성적을 기록했었는데 이후에 16년도에 리우 때는 20위 그리고 지난 대회였던 도쿄 패럴림픽 때는 41위라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 네. 나왔었는데 이번 대회 때는 20위 이내의 성적을 선수단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은 17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탁구가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도쿄 패럴림픽 때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의 성적을 냈었는데 대표적인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은 남자 단식에서는 주영대 선수가 있고요. 여자 단식에서는 서수연 선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패럴림픽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시는 분들은 직전에 열렸던 대회라고 할 수 있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 주영대 선수가 남자 단식 복식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서수연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단식 복식에 이어서 혼합 복식에서도 메달을 따내면서 3관왕을 따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탁구에서 이 두 선수가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생소한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골볼이라든가 보치아 이런 종목들 이름은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골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큰 공을 안에 이제 그 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가리고 막아내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스포츠이기도 하죠. 눈도 안 보이는데 그 큰 공이 날아오는 걸 네.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스포츠고 이번에 이제 여자 골볼 대표팀이 처음으로 패럴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치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컬링과 좀 비슷합니다. 하얀 목적구대로 가장 자신의 그 공이 많이 모여있을수록 점수를 따내는 방식인데 패럴림픽의 양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 보치아 선수단이 또 이제 정호원 선수 간판인 정호원 선수가 강선희 선수와 또 짝을 이뤄서 혼성 경기에서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을 하게 되겠고요. 이 외에도 배드민턴에서는 최정만, 김정준, 유수영 선수가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 탁구의 윤지유 그리고 태권도의 주정훈, 사격에서는 또 이제 박진호 선수 그리고 권총에서 조정두 선수가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남, 서운태, 이철재 선수도 유망한 금메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석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고기 요리를 할 때 양념을 하고 나서 바로 익혀 먹지 않고 보통 일정 시간 동안 그릇에 담아두지요. 고기의 양념이 잘 배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야 고기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기 같은 음식을 양념해서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두는 것을 가리켜 고기를 재다, 고기를 재우다, 또는 고기를 쟁이다 같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떤 게 표준어일까 고민해 본 분이 있다면 그 고민은 더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재다, 고기를 재우다, 고기를 쟁이다 모두 맞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재다는 재우다의 준말이고요. 쟁이다는 재다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을 꿀에 잴 수도 있고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를 소금물에 쟁여둘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두다란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철진한 옷들을 옷장에 차곡차곡 재어 놓았다. 마당에 장작을 가득 재워 놓았다. 그리고 움막에 감자를 쟁여뒀다처럼 말입니다. 특히 냉동실에 음식이나 재료를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도 보통 쟁여두다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혜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일본 규슈 서해안에 상륙한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의 해상과 해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 남부와 제주도 해상, 남해와 동해 남부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도 열대야는 주춤했지만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남 고흥 지역은 폭염경보로 다시 강화됐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34도, 대전 33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으며 당정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외압의 시체는 없고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집권 여당답게 찬성, 의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 국비 지원은 현금 살포법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의 대표와 총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1심 재판 전에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TV에서 화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전 네. 서울 연희동 차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해서 달리던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서울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11시 30분쯤 멀쩡하던 땅이 푹 꺼져 내려앉으면서 도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차량 한 대가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보면요, 마치 합성이라도 한 듯 완전히 옆으로 차가 뒤집힌 채 차 전체가 도로 안에 박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소방당국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또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8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 48명, 장비 10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고요. 차도 일부 구간을 통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도로 파임 현상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흔히 포트홀이라고 부르죠. 저도 방송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유로에서 몇 번이나 큰일 당할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도로 균열에 물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주로 비가 많이 오고 폭염에 아스팔트가 녹는 7, 8월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부산의 한 터널 앞 도로에 10여 개의 구멍이 생겼고 서울 종로구에선 포트홀로 인해 2개 차선이 4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엔 겨울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잦은 눈과 비 때문에 이상고온과 또 한파가 반복되면서 도로가 손상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1, 2월 서울은 최근 5년 평균보다 포트홀이 2배 이상 많았고 광주에서도 무려 12,0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로 정비와 복구 비용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네. 서울의 관련 예산은 10년 새 50% 200억 원 가까이 뛰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문제여서 지금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년간 누적되는 도로관리 비용은 최고 12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도로 유지와 보수에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라면서 또 도로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안 등 여러 사회 간접 자본 관리 체계를 모두 뒤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 위기 속에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어요. 네, 오랜만에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8년 넘게 하락세를 보이던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2분기 1.2% 늘어난 56,800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코로나19가 사그라든 이후 혼인 건수가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진데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1명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4월과 5월 출생아 수 증가폭이 2분기 합계 출산율을 올릴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요. 6월 들어서는 출생아 수가 다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인데 하반기 출생아 수 증가를 이어가지 못하면 연간 0.7명대가 사상 처음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비혼 출생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네, 우리나라 비혼 출생 비율이 4.7%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최고지만 OECD 평균인 41.9%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인데요. 한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하는 커플의 자녀가 일반적이지 않고 아직도 제도나 문화 측면에서 비혼 출생에 비우호적인 편인데 그럼에도 이처럼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여성 인권 신장에 이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고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싱글 여성의 비혼 출생을 늘어나게 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과거처럼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자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엄마와 아이로만 이뤄진 가정을 선택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어떤지 비교해보면 초이스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본인 의지로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서 키우는 여성을 말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만큼 비혼 출생이 일상화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비혼 출생 비율이 62.2%, 유럽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혼 출생 자녀도 무료 교육과 양육수당 등의 혜택을 똑같이 받고요. 미국은 제도에 앞서서 문화, 사회적으로 비혼 출생이 정착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꼬리표가 없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도 사회적 선입견을 갖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비혼 출생 비율 역시 1960년대 5%에서 이제 40%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이 먼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를 더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미 65살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고 20여 년 뒤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이 될 전망이에요. 네, KBS가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대 도시의 미래 고령화율을 예측해봤더니 15년 안에 모두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이가 줄고 노인은 크게 늘어 경로석과 일반석이 뒤바뀔 수 있다던 20년 전 공익 광고의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지하철에선 한정된 좌석을 두고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고요. 65살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역시 노인 인구가 4%도 되지 않던 1984년 도입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58년생 개띠가 65살, 65살 노인이 되기 시작했다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인구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적하기도 했고요. 국내 노인 인구는 2047년 사상 최대 규모인 1,630만 명,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은 노인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 현직 경찰인 남성이 노래방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13년 전 강간 미제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지난 5월이었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이 남성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3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는데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 침입한 겁니다. 범행 석 달 만에 붙잡힌 남성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조사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에 들어간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났는데요. DNA 대조 결과 충격적이게도 13년 전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미제 사건의 범인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당시에도 남성은 경찰로 근무 중이었는데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 안에서 피습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제 재판이 열렸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는데요. 소방 차량이 들어가고 순찰차도 횡단보도를 급히 가로질러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방청석에 있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한 건데요. 이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이 대표 등 하루인베스트먼트 경영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한다고 홍보해 예치금을 끌어모은 뒤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고 1조 4천억 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강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겨 법정까지 갖고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를 뒤에서 찔렀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대표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법정까지 강 씨가 어떻게 흉기를 숨겨 들어왔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범행 동기 등을 들여다본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요즘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호출 앱 통해서 잡으시죠. 근데 이렇게 앱으로 택시 호출하는 게 보편화되면서 앱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요즘은 간편하게 어플로 택시를 잡죠. 떼약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참 편리한데 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호출 앱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거리에서 손 흔들기만 한 세월이라고 합니다. 호출 플랫폼이 대중화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거동이 불편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겐 택시가 그나마 접근성이 높은 교통수단인데 이마저도 제약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택시 플랫폼을 5회 이상 이용한 20, 30대는 각각 53.8%와 44%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60대 이상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은 기술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를 보니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농어민 등 4대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았고요. PC와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을 의미하는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도 4대 계층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당장 길거리만 나가봐도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들을 쉽게 맞이할 수 있는데요. 도로 한복판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 보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약뿐만 아니라 빈 차 등을 켠 택시도 무심히 이들을 지나치고 택시는 모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먼저 예약한 손님 앞에 차례로 멈춰섭니다. 이 때문에 노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환경을 간소화하고 오프라인 호출 택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데요.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에 대한 우려는 이어져 왔지만 이 플랫폼 업체의 개선 의지는 크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택시를 잡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인용 콜택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참여하는 택시가 부족해 배차율은 30-40%에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기본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가 불가능한 인구가 약 14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네. 우리나라 성인 146만 명의 문해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3.3%인 146만 명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4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1.2%포인트 줄긴 했지만 이 밖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은 미흡한 문해력 수준 2도 5.2%로 231만 3천 명에 달해 같은 기간 1%포인트 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 4 이상은 83.4%, 3,688만 7천 명으로 우리나라 성인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문제는 지역 계층 간 문해력 격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비문의 성인 비율은 2.2%에 그친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비문의 성인 비율이 7.9%로 3.6배나 높았는데요. 또 소득별로 보면 월 100만 원 미만 계층의 비문의 성인 비율이 36.2%나 됐고 월 500만 원 이상 계층의 비문의 성인 비율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비문의 성인 비율이 4.7%로 남성보다 2.8%포인트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문의 성인 비율 10.1%로 60세 미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해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도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교육부는 오늘 문해교육 학술대회를 열고 12월까지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제13회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문해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화전엔 18,937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글을 모를 땐 빈칸투성이었던 세상이 이름을 드러내 기쁨에 눈물이 났다는 경험담을 시화로 표현해낸 정복순 할머님이 최우수상이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에 해당하는 글꿈상을 받았는데 더 많은 작품은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걸렸던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현수막을 직접 붙이면서 25년 동안 애타게 딸을 찾아다녔던 아버지 송기룡 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송기룡 씨가 그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세모정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현수막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송혜일 씨는 1999년 2월 13일 밤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 지금까지 행방불명된 당시 17살 여학생입니다. 아버지인 송기룡 씨는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이 현수막을 붙였고 트럭에 딸의 사진을 내걸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언론 인터뷰는 물론이고 여러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25년 동안이나 애타게 딸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눈물 감았고 아내도 딸의 실종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06년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의 빈소는 송혜일 씨의 언니 가족이 지켰고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송기룡 씨의 발인은 내일 이뤄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옛말에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속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속담이 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역대급 더위를 불러온 역대급 더위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에게서 감기, 이런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날이 추워지는 가을이나 겨울에 이런 질환들이 유행을 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여름에 유행을 했고 이 호흡기 감염병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들인 코로나19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그리고 백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백일해와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아이들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는 우리가 어떤 감염병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좀 낯설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병들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일반 감기나 코로나19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친숙한 질환들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낯선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세균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의 전염성이 더 높다라고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져 있긴 한데요. 특이하게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둘 다 전염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백일에는 2급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2급 법정 감염병이라는 얘기는 그 전염성이 워낙 높다는 걸 얘기하고 법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질환인 겁니다. 네. 그런데 백일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이게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기침 해자를 써서 백일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이상한 질환인 거예요. 근데 기침을 오래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침을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심하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침을 하다가 구토를 하거나 눈에 충혈이 생기거나 코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하는 매우 독한 질환이 백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려운 이름을 가진 그 세균에 의한 감염병인데요. 이름이 낯설고 특이하긴 하지만 백일해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고 특히 단체 생활하는 곳, 뭐 학교나 군대, 유치원 같은 데에서 쉽게 전파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런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같은 반을 쓰거나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걸리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을 동반한 감기처럼 시작을 했다가 폐렴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고요. 네. 굉장히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4에서 7년 주기로 유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15년하고 2019년도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안 그래도 유행을 할 때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환도 가을에서 겨울에 원래 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 여름에 그 유행을 하고 있고 그 환자 발생 수도 이전에 2015년도, 2019년도에 피크를 찍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발생하는 이런 양상이 예년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기침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집 아이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유행 중인 이 호흡기 질환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어떤 거예요? 일단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는 네. 어떤 게 치명적이냐라는 거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네. 다행히도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아이들에게서 뭐 코로나19나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중환자실에까지 아이가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들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질환의 특성 말고도 올해 유행하는 패턴을 봤을 때 조금 위험성이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백일해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큰 성인이나 소아들 같은 경우는 심한 증상을 잘 일으키진 않아요. 그런데 1세 미만의 영아가 감염될 경우에는 중증 질환으로 네. 넘어가서 사망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세 미만 아이들이 뭐 밖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어디 외부의 사람에게 감염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니면 형아 누나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냥 감기처럼 걸려왔는데 뭐 어른 입장에서는 그냥 감기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아이에게는 이 치명적인 백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른들이 특히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는 어른들이 백일의 예방 접종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신을 한 경우에도 이제 출산을 하고 신생아랑 계속 접촉을 해야 되고 이 예방 접종을 하면은 이 백일의 항체를 태아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서 이 또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신부분들은 임신 때마다 27에서 36주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아기가 있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손주가 태어나시는 분들도 아기와 접촉하기 2주 이전에 미리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기들을 좀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는 요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큰 네. 문제입니다. 세균성 질환이다 보니까 항생제로 원래 치료가 가능은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경증으로 마무리될 감염이 폐렴으로 넘어가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더 오래 더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아픈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뭐 기관에도 못 가고 학교도 빠져야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성균이 생기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항생제로 대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병용하면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방접종도 많이들 하셨었고 사실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감염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은 코로나19 감염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거나 면역 저하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중증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집안에 고령자가 있거나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다른 가족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거나 다른 주위에 어떤 코로나19 감염병이 있으신 분을 만날 때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전파되면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이거든요. 네. 병원에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렇고 각 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그 긴급 대응책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19 검사를 하라고 한다거나 마스크를 꼭 쓰고 있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 현장에서 혼선이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 방문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검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호흡기 감염병들이 증상이 좀 다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열나고 기침 가래가 네. 있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질환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100일에는 기침 소리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기침을 되게 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 숨 쉴 틈 없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컬럭컬럭 하다가 숨이 차니까 끝에 하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흡하는 소리가 나는 기침을 하는 특징적인 기침이라고 이게 100일의 특징적인 네.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기침을 하면은 100일의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특이하게 콧물, 코막힘 같은 코감기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코감기 증상은 없는데 기침하다가 폐렴까지 간다라고 하면 요즘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감기 증상은 안 나타나면서도 다른 신체 부의 감염은 진짜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네. 피부 발진도 되게 흔하고요. 심하면은 뭐 뇌염이나 뇌척수염 아니면은 뭐 심장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울 수 있는 질환이에요. 물론 이런 무서운 감염은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나타나진 않지만 피부 발진은 또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날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감기 증상은 없어서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다가도 몸에 발진 막 나면 좀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이런 증상이 좀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코로나19는 이런 질환들에 비하면 좀 평범합니다. 그냥 열 많이 나고 기침 가래가 있고 콧물도 나고, 그래서 일반 감기나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추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걸렸다고 해도 치료는 다 가능한 거죠.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치료제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치료제는 보통 고위험군에 투여를 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소아나 성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세균성 질환인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지만, 근데 백일해는 그래도 아직 항생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 빨리 치료를 하면 증상의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격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격리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0일에는 격리 기간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기침이 멈출 때까지 해야 돼서 최소 몇 주 이상을 해야 되지만,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다면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지 5일 이상만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져서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일만 격리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네. 대체 항생제가 있고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효과적인 치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치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마스크를 좀 착실하게 쓰고 다니는 게 필요할까요? 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마스크만큼 효과가 있는 건 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네. 마스크를 요즘 잘 쓰는 게 중요한데요.
마스크 이외에도 챙겨야 되는 방역 수칙들이 있죠. 우리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이 개인 방역 지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손 씻기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코나 입으로 직접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감염된 타액이 묻어 있는데 이걸 손으로 만지고 나서 그 손으로 우리 얼굴을 만지거나 하면 또 전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 씻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실내 환기 자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니까 환기하기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집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이 함께 계신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침할 때 입, 코 잘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가리는 건 크게 효과가 없고요. 손수건이나 이 팔, 소매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특히 기침하실 때는 입과 코를 잘 가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5944님, 손녀가 2살 미만인데요. 저희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갑니다. 2년 전에 100일에 접종을 했는데 올 가을에 또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다시 100일에 접종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100일의 접종은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맞지 않으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이전 접종량과 상관없이 또 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왠지 불안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맞으셔도 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맞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2484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냉방병의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폐 사진을 찍는 것 외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렸다가 다 나아가는 중이지만 엄마인 제가 이틀 정도 고열에 시달렸고요. 지금은 잔기침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냉방병인지 아이에게 전염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이게 균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는 그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증상이 지금 잔기침만 남아 있으신 상태에서 굳이 균 검사를 해야 되냐 이거는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금 가족이 이 전염성에 있는 질환에 걸렸다가 그 이후에 엄마가 걸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하게 좀 같은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죠. 네, 그래서 진단 없이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냉방병이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냉방병이 차가운 바람을 많이 쐬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열도 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가운 바람에 오래 노출된 경우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감염이 쉽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감염병들도 냉방병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냉방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잔기침만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항생제 처방 받아서 치료받을 필요 없이 성인이시니까 자연적으로 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기다리면 나아지실 수도 있어요. 네. 이미 고열이 이틀 정도 만에 없어지셨다는 거는 몸에서 이겨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면 조금 그냥 한번 지켜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863님, 아이가 축구 교실을 다니는데요. 그럴 때는 마스크를 벗기는 게 나을까요? 하셨어요. 이거 고민이에요. 이럴 때. 야외 활동할 때는 굳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고요. 특히 운동할 때는 마스크 효과가 좀 떨어져요. 네.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코와 입을 모두 잘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의 방역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턱스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운동할 때는 이 마스크가 조금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는 물에 젖으면 이 병원균을 걸러주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데 축구하다 보면 땀 나겠죠. 그럼 마스크가 젖을 거고 그러면 네. 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축구는 다행히 사람 간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축구 교실에서 호흡기 증상 있는 아이들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역 방법이겠습니다. 네, 7442님이요. 코로나 백신 맞으려면 유료인가요? 하셨어요. 코로나 백신은 지금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을 하지만 이외의 분들은 유료 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지금까지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접 제작하신 공연이 이번 주에 끝난다면서요? 네, 저 여기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이블데드라는 좀비 나온다고 했던 네. 코미디 뮤지컬. 그 이번 주에 끝나요. 일요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연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 끝나면은 여름이 끝나겠거니 이제 9월 1일 날 끝나니까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직 더위가 더운데요? 너무 덥던데 오는데 타주는 너무 덥습니다. 너무. 예. 아,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잘 끝나는 거죠? 예, 이게 공연 일정으로 그 시간을 계획을 해놓으면 네. 공연이 하나 시작하고 끝나는 게 너무 빨라요. 그럼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이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근데 뭐 이블데드 저희 공연 끝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 넘겨서 예. 너무 잘 됐네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소리 질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아직 뭐 마지막 공연까지 매진 아니니까 혹시 이 더운 여름에 좀 약간 좀비 나오고 재미있고 신나고 이런 네.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까지 오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번 주말까지는 덥죠. 덥죠? 네. 이번 주말까지는 필요하죠. 이런 코미디, 좀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주말 진짜 공연장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은 어떤 작품이에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공연은 제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용, 뭐 이미지, 뭐 공연의 메시지 이런 것까지 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려질 만한 공연입니다. 그 공연을 보신 분이든 안 보신 분이든 아마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들으시면 뜨거워지는 마음을 좀 느끼시게 될 만한 그런 공연인데 뮤지컬 박열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아, 박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분 만든 거죠? 네, 맞죠. 그 뭐 영화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이미 계실 텐데 네. 그 2017년에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로 개봉됐었던 그 이재훈 씨가 박열 열사로 나왔던 그 영화 같은 제목의 뮤지컬 작품이고 내용도 역시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뮤지컬 작품으로도 만들어진 거네요. 예, 그 영화보다는 늦게 만들어졌고요. 2021년에 초연이 된 작품인데 초연됐을 때도 관객분들한테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고 3년 만에 재연이 된 작품이고요. 요 작품 이제 2021년에 초연되고 이번에 재연되는 그 사이에 또 뮤지컬 중에 22년 2개월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작품도 창작 뮤지컬인데 이 작품도 역시 박열 열사의 이야기를 그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꾸준히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이런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지방 공연 돌고 있는 영웅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짙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그 일테노레라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대극장 공연인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대표님처럼 공연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좀 잘 살펴야겠어요. 네, 뭐 제작을 하니까 그 시대가 이제 이 시대가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할 것 같다. 네.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이유보다 조금 더 저는 좀 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제 원래 사실 외국 문화 장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뭐 잘 알고 있던 아니면 전혀 모르든 외국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뮤지컬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우가 이제 가발 쓰고 외국 이름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공연을 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그 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만들었던 작품들이라서 관객들이 그런 작품들을 더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배우나 좋은 제작사가 그런 공연을 계속 만들고 그러니까 관객들은 그런 공연을 찾게 되고 계속 외국 공연만 찾게 되는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실제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그 기업 담당자 만나서 티켓을 좀 세일즈하기 위해서 만나면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약간 배제하고 네. 외국 라이선스 공연이나 아니면 오리지널 그 해외 그 공연팀 이런 공연에 좀 이렇게 더 초점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만든 뮤지컬의 작품성도 그렇고
우리 작품의 우리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훨씬 더 좀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얻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네. 좀 그리고 이제 그런 공연들에 좋은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훨씬 더 평가가 높이 되면서 이제는 좀 더 우리나라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소리로 만들어지는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훨씬 더 좀 크게 의미를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국내 창작 뮤지컬을 열심히 잘 만들고 네. 그렇게 또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네. 관객들의 그 입소문을 타면서 네. 드디어 이제 재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뭐가 먼저 선봉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티스트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지나가다가 무슨 유튜브 콘텐츠로 노래방에서 노래방 네. 불러도 잘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 공연들이 훨씬 보기가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노래로 그 공연장에서 뮤지컬이니까 노래로 처음 들으면 가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네. 하면 단어가 음절이 하나가 안 들리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팍팍 더 와닿는 거죠. 네. 감동도 더 커지고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뮤지컬 박열도 규모가 큰 대작 뮤지컬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큰 것처럼 끌고 왔는데 네. 사실 의도치 않은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뮤지컬 박열은 대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3인극 소극장 뮤지컬이에요. 오, 네. 진짜요? 네. 아니 약간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또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네. 큰 규모의 공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네요. 예, 제가 영웅 이런 얘기 앞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 중간에 만들어졌던 22년 2개월 같은 작품은 한 4,5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했으면 이 박열은 200석이 조금 넘는 굉장히 소규모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고요. 근데 이제 이 소극장 뮤지컬의 묘미를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열의 이야기, 그 관동 대지진 그리고 일본인들의 그 간토대 학살, 그러니까 그 대학살 그리고 조선인이 우물에 무슨 약을 탔다는 괴소문, 막 그리고 이제 박열과 후미코의 그 재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막 무대 전환이 뭐 엄청 돼야 되고 대단한 장치들이 막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소극장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고 박열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러니까 박열, 후미코 이런 인물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극장 뮤지컬을 볼 때는 대극장보다는 이런 배우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이니까 그쵸. 더 잘 느껴지고 이런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이 뮤지컬 박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가까이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 공연 좋아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네.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은 없다 이런 말이 있대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매번 공연은 똑같은 대본으로 연습해서 똑같이 공연하는데 매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배우들이 그날 흘리는 땀과 눈물의 양이 다른 게 그날 보시는 관객분들이 받는 그 느낌을 완전히 좀 다르게 만들거든요. 소극장의 공연은 그런 게 아마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떤 느낌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뮤지컬 박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잠깐 말씀드렸는데 1923년 그 관동 대지진의 원인이 그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선인한테 있다고 괴소문을 이제 퍼뜨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일어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나키스트 박열을 이제 일본에서 구속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공연 내용을 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넘버 한 곡을 듣고 시작하면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때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아요.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고 내용도 느끼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가요? 예, 그 박열이 받았던 재판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곡인데요. 이 씬을 할 때는 무대에 딱 2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녹음 소리도 있고 이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뭐 함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뭉클함이 있는 곡이거든요. 소극장 공연이지만 2명밖에 무대 위에 안 나오지만 어떤 느낌으로 공연이 연출이 되는지 음악 들으시면서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박열 가운데서 자유라는 넘버 듣고 오겠습니다. 너희들의 판결에는 관심이 없다. 우린 오직 우리의 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너희는 조선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이 합의된 것이라고 전 세계를 기만해왔다. 관동 대지진으로도 깨지지 않은 그 악취미는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조장했다. 배가 뚫리고 머리가 잘린 6,009의 시체는
조선인으로 오인받은 너희 일본 시민도, 아이를 품고 달리던 아버지도, 아직 뱃속에 있던 태아마저 있었다. 우린 이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 본 재판은 질서가 어지럽혀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인 방청을 금지한다. 너희의 만행을 보라. 칼의 협박으로 나라를 도려내고 모든 걸 앗아가더니 오늘은 학살을 덮으려 무대를 세웠으니 두 발로 올라서서 외치니 용서는 없다. 조금 더 힘이 있다면 노예를 삼고만은 그토록 추악한 본성, 그것이 너희의 얼굴. 하지만 민중이 눈 뜨면 권력이 이기는 세상은 끝나리라. 똑똑히 기억하라. 그날을 반드시 온다. 굴복은 없어, 용서도 없어.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아. 짓밟을수록 우리들 안에 힘이 있단 걸 알려줄 뿐이야. 지혜를 향한 분노가 소리치네. 민중이 눈 뜨면 권력이 이기는 세상은 끝나리라. 그날은 매섭도록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굴복은 없어, 용서도 없어.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아.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이 정신만은 어찌할 텐가. 제발 우리는 힘이 알려줄 뿐이야. 우리는 선언하네. 자유, 자유. 피고 박준식 및 가네코 후미코를 사형에 처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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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뮤지컬 박열 가운데 백기범, 허혜진 배우가 부른 자유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니, 소극장 공연인데도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져요. 네. 이런 넘버를 작은 공연장에서 듣고 있으면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사실 방금 나왔던 넘버가 이렇게 딱 잘라서 듣기에는, 그리고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으니까 네. 아 이거 녹음 소리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소극장에서 공연 보다 보면은 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 배우한테 네. 이입되고, 그럼 같이 복받치고 그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니고 봤던 네.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여기 잠깐 다른 얘기인데, 그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영화가 한 편이 개봉이 됐었는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그 조선인 대학살 그 만행을 다큐로 다룬 1923 간토 대학살이란 영화가 개봉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방송에서 이제 봤던 얘기인데, 네. 다큐 영화를 만든 그 김태형 감독님이라는 분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영화를 소개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이 박열 뮤지컬 박열을 보시는 분들도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감정을 더 써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일정이 안 되셔서 보지 못하시더라도 여하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연 내용 말씀드릴 건데, 박열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주인공인 박열이랑 그 잠깐 노래도 나왔지만 가네코 후미코의 범상치 않은 첫 만남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일본에서 어묵을 파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가네코 후미코의 이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시 한 구절 때문에 이제 박열이라는 사람한테 한눈에 반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 이거 시 제목이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시, 당시에 어떤 그 신문인가 거기에 실었던 그 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이 운명적인 만남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의 시였죠? 예, 그 시 구절은 다 그 뭐 이제 하늘 뭐 강아지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인데, 박열이 직접 쓴 이 시, 그 이제 권력 그리고 지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결연한 시인데요. 그 이 시를 통해서 가네코 후미코랑 박열이 서로 사상이 일치하고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마음으로 뜨겁게 항일투쟁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본의 권력 무자비함에 이제 뭐 맞서서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그 중에 일본 황태자 결혼식에서 폭탄 테러를 하려다가 이제 실패가 되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역죄라는 항목으로 일본의 법정에 서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단함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재판에서 잘못을 뭐 시인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일본 제국의 어떤 이 부당한 이런 짓들을 그 저항의 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는 그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다룬 뮤지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작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지막 곡도 또 준비하셨죠? 예, 마지막 곡 준비했고요. 조금 전에 그 넘버가 그 재판 장면의 어떤 넘버였다고 하면, 이번 넘버는 폭탄이 되어라는 곡이거든요. 뭐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느낌의 어떤 마음을 담은 넘버인지 아실 텐데, 이게 그 제가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극장 금액이 이제 비싸기도 하고 소극장 공연이 좀 그 의자도 좀 좁고 불편하기도 한데, 이렇게 좀 그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잊혀지면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요 바로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방학 아마 끝났을 텐데, 그래도 혹시 주말이나 이럴 때 그 중고등학교 된 친구들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된 친구들이랑 함께 요런 공연 보러 오시면, 너무 대극장 보여주고 하면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장에서 역사도 얘기하고, 그리고 배우라는 그 요즘에 뭐 그 아이돌 되는 것도 꿈이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 많을 텐데, 뮤지컬 배우 꿈꾸는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뮤지컬 배우 너무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대단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극장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배우를 보면, 소극장의 맨 뒷좌석이 대극장의 비싼 좌석의 중간 정도 좌석되는 정도의 거리니까요. 그런 생각하고 보시면은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것도 좀 간접 체험할 수도 있고,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공연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그 폭탄이 되어라는 넘버, 제목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넘버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조언까지 아주 감사합니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뮤지컬 박열 가운데 폭탄이 되어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내 폭탄을 구했어. 그건 바로 우리 불리하게 태어난 나. 아무리 소리쳐봐도 약자의 말 힘이 없었지. 허나 이젠 얘기가 달라. 재판이 열리게 되면
세상이 우리 보겠지. 그곳은 최고의 무대. 드디어 축제가 오네. 불길로 날